미국 내의 어떤 그 피해 상황인데 중국의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저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해외 균형 행위를 중국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아마 중국의 어떤 종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패망은요, 필연적으로 중국 분열이라는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제품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상당한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한국 경제로서는 빅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그 관세 부과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 중국 양국 간에 관세 부과 때문에 상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당연히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이제 미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산의 그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관세 부과로 이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중국은 농산물이라든지 자동차, 항공기 같은 그런 쪽에 아마 관세가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보복 관세로 미국 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감소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 내의 어떤 그 피해 상황인데 중국의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자, 따라서 양국 다 지금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예 상태지만 이 중국 시장 언론에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 관세를 미국이 유예해 준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이 핵심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 대한 불공정한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중국 경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든지 우리가 보통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거 중국이 불공정하게 보통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강제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한 부분인데 아마 순차적으로 관세 유예 이후에 시장 개방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 개방 측면에서만 본다면 핵심은 바로 중국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요, 중국 정부에 의한 금융 통제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중국 공산당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 개방을 트레이드 오프로 진행되는 건데 시장 개방을 저는 완벽하게 중국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 금융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그 금융 통제력 상실 때문에 중국 공산당 체제가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예 기간 중에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을 중국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관세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중 냉전의 핵심은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디커플링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결국 중국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라고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약화 현상이 분명하다. 이것은 이제 지금 관세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팬데믹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봉쇄했죠. 그리고 중국 자체 내 내재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들이 지금 관세 전쟁과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 중국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또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중국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생산의 일부를 인도로 옮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애플의 중국 1급 생산 체제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리쇼어링, 본국으로 되돌아가거나 니어쇼어링, 미국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그 디커플링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분야는 핵심 첨단 기술 분야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이탈해서 블록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급망 재편 과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내수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내수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내수가 붕괴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자, 부동산 가격이 개개인 자산의
최소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역부의 효과가 일어난다. 우리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게 부의 효과인데 자산 가격이 축소되면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역부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금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건설업이나 이 관련된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서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과 이제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계속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물건 값이 떨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소비를 지금 하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게다가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높은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나 첨단 핵심 기술 분야 기업들은 급속도로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계상 보면 2025년 4월 현재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됐다는 그런 수치로 봤을 때 관세 전쟁으로 대미 수출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이 관세 전쟁은 미중 냉전의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봉쇄, 경제적 디커플링이 이어질 텐데 특히 디커플링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 자신의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3지대에 있는 그 상대적인 중립 진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특히 또는 중동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저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또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군사 측면에서도 자신들 위협하는 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대륙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중 냉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중립지대 국가들마저도 중국을 차단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서방 진영과 중립 진영과 중국 이렇게 3분할 수가 있고요.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서방 진영과 중립 진영들이 과거에 중국 제품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한국 경제로서는 빅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조업의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고 한국이 이제 중국을 만약 배제하는 상태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대체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조업 기지가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지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들을 개발 육성하는 책임도 한국한테 굉장히 부여가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삼성이 대규모로 투자했거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량 수준이 거의 베트남 전체의 20% 이상의 GDP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대체지에서도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디커플링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차단되는 분야는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2023년부터 한미 간의 경제 안보 대화가 이제 상시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6가지 기술 분야가 언급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백신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정보기술,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거 말고도 지금 원전이라든지 조선업, 방위산업 이런 것들도 핵심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미중 냉전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이 커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분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미중 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미소 냉전과 같은 규모로 미중 냉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 아메리카 지역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 패권 국가의 미국 입장에서는 20세기부터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를 해외 균형 행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해외 균형이란 뭐냐면 미국의 생존 가능성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은 다른 지역,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예 그 싹수를 잘라버린다. 지역 패권국가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 의한 해외 균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제정치학자들은 20세기 동안 4번의 미국에 의한 해외 균형행위가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1차 대전에서 독일 황제, 베를린 황제가 유럽 패권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이 참전으로 독일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에서도 역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똑같은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죠. 2차 대전을.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참전해서 독일 3제국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던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는데, 결국 미국은 원자탄, 원자폭탄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투여할 정도로 완전히 군사적으로 승리했고, 결국 이 일본은 거의 미국의 준식민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세계적화를 노리면서 미국에 도전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소 냉전인데,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소련을 봉쇄하고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함으로써 결국 소련은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멸망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냉전이 시작됐다고 보통 보고 있는데, 국제정치학자들은 5번째 해외 균형행위 도전국이 바로 중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 균형행위를 중국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아마 중국의 어떤 종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경제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 해외 균형행위라는 가설이 맞다면 중국 자체가 붕괴, 멸망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전쟁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기술 패권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될 것이고, 제가 볼 때 중국 자체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중국 패망은요, 필연적으로 중국 분열이라는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분열될 경우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한반도에서의 그 통일 국가들이 등장할 시기는 중국의 분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분열 시기는 한반도 안보는 상당히 보장이 되고 중국의 간섭 압박 없이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국제지정학자가 2040년경에 아마 만주가 통일 한반도에 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제지정학자들의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뭐 중국 약점이 드러났다고 하시지만, 관세 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 자체의 약점은 그동안 존재해 왔거든요. 그건 체제에 의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 그 다음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경제력입니다. 군사력을 고도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첨단 기술이 군사 무기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기술이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바이든 때도 반도체 수출은 차단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장비들도 차단되기 때문에 중국은 자력으로 이 반도체 기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흔히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방 진영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이 소부장에 특화된 선진 경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단된다면 이 소부장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수출을 확대해서 전 세계의 부를 끌어당기자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규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보충하려면 내수가 커져야 되는데 이 내수가 근본적으로 커질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도 미약한데 부동산 침체로 역부의 효과라든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일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소비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묘책이 없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 당한 것처럼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가장 그 배후에는 부채 문제가 있는데, 부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채 문제는 국영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부채, 기업 부채와
지방 정부의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정부를 포함한 무려 300%가 GDP에 넘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용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대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대다수의 그 국가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은 소위 그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세계적인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이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지적받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지적재산권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거 도용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를 돈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기술을 강제 이전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합작사를 만들 때 50대 50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중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대출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과도한 대출과 보조금 정책으로 불공정한 경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 진영 국가들이 중국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약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관세 전쟁으로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